상사병에 걸린 젊은 스님. 옛날 어느 고을에 동양 스님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정도 되었을 젊디 젊은 스님이었지요. 그가 어느 집 살인문 밖에서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니 부엌에서 한 예쁜 처녀가 나와 쌀을 한 대박 바랑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그만 넋으리를 정도였지요.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동냥하는 것도 집어치운 채 그만 절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자꾸만 처녀의 아름다운 자태가 떠올라서 다른 일에는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중에는 침식까지 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절을 빠져나와서는 그 처녀의 집 근처에 숨어 처녀의 얼굴이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이면 정신없이 훔쳐보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얼마 동안 계속되고 결국 스님은 병에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그 스님이 하도 이상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니 다른 스님들이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가 아파 그러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얘기해 보게나. 그러나 젊은 스님은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고 천장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아무래도 자네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듯하네. 부처님께 빌어보게나. 부처님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네. 어서 말해보게. 우리들도 적극 돕겠네. 스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므로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젊은 스님의 마음도 차츰 움직여서 결국 시주를 나갔다 만난 아름다운 마을 처녀의 일을 죄다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도를 닦는 몸이 속세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네만 어쩌겠나. 그것도 자네의 업이니 할 수 없지. 스님들은 그 젊은이의 정상이 너무도 딱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의논을 한 결과 스님을 데리고 그 처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스님들은 젊은 스님과 함께 마을 처녀의 집을 방문하였지요. 그리고는 그 처녀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생명 살리는 셈 치고 젊은 스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소녀의 육신을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약조하실 것이 있습니다. 처녀가 이리 말하자 젊은 스님의 얼굴에는 금세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일은 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키기 힘든 약조이옵니다. 지키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소녀는 오늘부터 당장 스님과 한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소녀의 몸에 단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제 몸에 손을 대시면 저는 그 순간부터 스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소승은 아주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수도를 해온 몸이온데 그 정도 일을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약조하지요. 젊은 스님은 이렇게 굳은 언약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처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함께 살면서도 처녀의 몸에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지요. 스님은 농사일과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10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내일이면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그날도 스님은 여느 날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집 가득해서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처녀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처녀의 모습이 새삼 황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처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지요. 그러자 처녀의 얼굴이 갑자기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약조를 잊으셨어요? 아마도 스님과 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여태까지 애써 쌓은 공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처녀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이내 한 마리의 파랑새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혼사를 망치려 한 주모. 옛날에 유윤덕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의 동생 유윤선은 형을 따라 내려왔다가 형이 내직으로 임명되어 한양으로 올라가자 경상북도 영주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윤선의 부인은 나주 박씨였는데 하루는 웬 스님이 온 마을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밥을 달라고 하여 웬일인지 밥을 얻어서는 버리고 얻어서는 버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 부인이 이 스님을 안으로 불러들여 밥상을 잘 차려 대접을 하자 그제서야 스님은 밥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이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난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댁의 주인은 지금 안 계시오? 네, 출타하셨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으니 주인에게 사례를 해야겠소. 이러면서 스님은 남편 유윤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그가 돌아오자 말하였지요. 소승은 김천 직지사에서 왔습니다. 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주인장을 기다리던 중이었지요. 소승이 풍수지리를 좀 아니 명당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손으로 동리 앞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너머 밭쪽에 몇 자리를 쓰면 몇 해 안 되어 과거에 급제하는데 급제 즉시 이장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이장을 해야 합니다. 급제를 하게 해준 몇 자리를 어찌 옮기겠소? 유윤선이 이렇게 묻자 그럼 저 뒤쪽 밭에 집을 지으면 금시발복할 것입니다. 유윤선은 스님의 말을 따라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 후 내 앞에 살고 있는 김청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총각을 보고 그날로 사위 삼을 것을 간청하니 그 총각이 바로 윤유선의 아들 성이었지요. 김씨는 사위가 된 유성에게 유씨들이 살고 있는 무실 부근의 전답을 떼어주어 유성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성의 아들 기봉이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신랑 일행은 신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 들러 쉬어가게 되었지요. 기봉을 따라가던 그의 외삼촌 약봉이 들으니 신랑은 훌륭하다만 하고 주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모, 지금 뭐라 하였소? 약봉은 주모의 말이 이상해서 자세하게 물었지요. 신부가 봉사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요? 초상을 모셔야 할 종손이 봉사에게 장가갈 수야 없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약봉이 수심에 잠겨있자 기봉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약봉은 주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봉에게 전하였지요. 그대로 혼인을 하자니 조상이 노여워할 것이고 혼인을 파하자니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삼촌께서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만일 혼인을 파한다면 한 여인의 앞길을 막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앞길을 막아놓고 어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조상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는 기어코 그 여인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신랑이 자꾸 우김으로 삼촌도 고집을 꺾고 일행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당도하여 첫날 밤을 치르면서 보니 신부는 봉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꽃같이 어여쁜 처녀였지요. 3일 동안 신방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주막에 들렀더니 먼저 번의 주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망한 계집이 혼사를 회방 놓으려고 한 것이군. 그 주모 말대로 혼사를 파했으면 어찌 될 뻔했는가. 기봉과 약봉은 치를 떨었으나 주모의 행방이 묘연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기봉은 아들 육형제를 얻어 무실의 발판을 삼았지요. 그 후부터 유씨는 여섯파로 번성했고 기봉의 손자 대에 가서는 자손이 별교명으로 불어나 진사급제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편지. 박문수와 하인 돌쇠가 경북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주막에서 묵고 있었는데 전기웅이란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으리, 저는 쇠붙이를 다루는 전기웅이란 사람입니다. 나리의 소문을 듣고 이리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얻을까 해서 찾아왔지요. 얼마 전부터 저희 대장간에 이상한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전기웅이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1년 전쯤이었지요. 전기훈의 대장간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잘못 찾아온 편지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매월 보름날 밤이면 꼬박꼬박 편지가 도착하였지요. 지금까지 모두 11통이 왔고 내일이 보름이니 내일이면 12통째의 편지가 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요? 11통 모두 백지 편지이옵니다. 겉봉에만 글씨가 쓰여 있을 뿐입니다. 혹 어디서 보던 글씨체가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봉투에 쓰여 있는 글씨의 모양과 크기가 11통 모두 똑같습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온 고급 종이입니다. 혹시 그 편지를 가지고 계시오? 예, 여기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웅이 봉투 하나를 꺼내어 박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른 봉투도 이와 똑같은지요? 예, 도장을 찍은 것처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름날마다 편지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주저하던 정기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름날은 전에 있던 주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인이 어찌 죽었는데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결을 했다고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정기웅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지요. 이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이름난 장군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름을 떨친 장군이라는 것이었지요.
선조 임금께서는 그 장군에게 뛰어난 공을 칭찬하며 금 거북 한 마리를 하사하셨습니다. 그 금 거북은 대대로 장군 집안의 갑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사또는 훌륭한 조상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군의 이름을 금 거북이의 등에 새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또는 곧 그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대장간 주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또가 대장간 주인에게 금 거북을 맡겼습니다. 대장간 주인은 그 금 거북을 문갑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다음날 주인은 일어나자마자 문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금 거북이 없어졌잖아. 대장간 주인의 얼굴이 헬쓱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금 거북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사또의 금 거북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대장간 주인은 고민 끝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죽자 대장간 일을 도맡아 보던 종수란 사람도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올까 두려워 뒤따라 자결하고 말았지요. 뭐? 금거북을 잃어버렸다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사또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대장간 주인을 당장 잡아오거라. 사또, 대장간 주인은 벌써 자결했습니다. 뭐? 대장간 주인이 자결을 했다고? 함께 일을 보던 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사또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거북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변상은 받아야겠구나. 사또는 죽은 대장간 주인의 수양 동생 이 동규에게서 1만 양을 받았습니다. 대신 금거북을 찾아오면 1만 양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지요. 이동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장간을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대장간에는 2사람의 일꾼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기용의 아버지와 덕세라는 남자였지요. 전기용의 아버지는 사건이 나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덕세는 이동규를 도와 가게 일을 도맡아 보았지요. 죽은 대장간 주인에게는 달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장간은 달래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간은 이동규가 차고 앉아 꾸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정기용이 말을 마쳤습니다. 들려드린 이야기가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장간에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동규 어른과 달래 아가씨 그리고 전부터 있던 덕세 아저씨와 하녀 2명입니다. 하녀라면 한 명은 26살 먹은 종금이고 또 한 명은 30살쯤 먹은 순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잔심부름을 하는 길수라는 꼬맹이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꽤 많군. 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열 나흘 아닌가? 그럼 오늘쯤 그 이상한 편지가 또 오겠군. 예,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오늘 편지가 오거든 얼른 내게로 가져와 보시오. 예. 다음날 박어사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기웅이 조금 전에 허둥지 좀 다녀갔습니다. 전기웅이 그런 편지도
가져왔었느냐? 편지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동규라는 대장간 주인이 어젯밤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웅은 나리도 뵙지 못하고 제게 말만 전한 뒤 허둥지둥 돌아갔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서 대장간에 가보자꾸나. 박어사는 곧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장간 앞에 가자 정기웅이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어찌 된 일인가? 박어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주인께서 자결하시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인가? 조금 전 주막에 들러서는 살해당했다고 했다던데. 그런 줄 알았는데 장롱과 벽 틈에서 자결할 때 사용한 칼이 나왔습니다. 칼이? 아무튼 어서 들어가 보세. 세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덕세라고 하옵니다. 박문수가 말하였지요. 어서 주인의 방이나 둘러봅시다. 그때 얼굴이 하얀 아가씨가 언뜻 지나갔습니다. 누구요? 돌아가신 상기 어른의 따님입니다. 말을 하는 정기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방 문을 열어보니 이동규가 쓰러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사가 지그시 이동규의 주검을 내려다보았지요. 정기웅이 하얀 천에 쌓여있는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칼이 장롱과 벽 사이에 끼어 있었단 말이오? 박어사가 물었습니다. 예, 처음엔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박어사는 칼이 꽂혀 있었다던 장롱과 벽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지요. 누가 일부러 칼을 이곳에 넣은 것 같군. 박어사가 속으로 생각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저 방은 누구 방이요? 어사가 이동규의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달래 아가씨의 방인데요. 박어사가 이동규의 방과 달래의 방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 달래 아가씨는 어디에 있었나? 방에서 잠을 잤다 하옵니다.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박어사가 전기웅에게 물었지요. 이 칼은 누구 것이오? 이동규 어른의 칼이옵니다. 그럼 11통의 편지는 어디에 있소? 예, 주인이 늘 쓰는 문갑의 서랍 속에 있습니다. 전기웅이 편지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편지는 모두 똑같은 봉투에 똑같은 글씨체였지요. 그리고 박어사는 대장간 안쪽에 있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하였지요. 안 마당에는 그리 깊지 않은 우물도 있었습니다. 집 안을 대충 둘러본 어사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예, 하녀 둘과 길수만 글을 모릅니다. 그렇군.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의 한 사람 한 사람과 대면을 좀 하고 싶소. 집안 사람들이 하나씩 어사 앞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달래였지요. 어사가 달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수상한 소리를 못 들었소? 예, 깊이 잠들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잠결에 무슨 신음소리를 들은 듯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잤다고? 예, 별일이 아닌 듯해서요. 아가씨는 혹시 이동규를 미워하지 않았소? 예. 달래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처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가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어사는 꼬마 길수를 불렀습니다. 길수는 평소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동규의 방에 드나들었지요. 길수야, 맨 처음 죽은 주인을 보았을 때 그 손에서 칼을 못 보았느냐? 예, 번쩍거리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 칼을 어디서 본 적이 없었니? 주인 어른이 필갑 속에서 보았지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인데 늘 필갑 속에 붓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꾸나. 두 사람은 이동규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필갑을 찾아보거라. 길수가 이동규의 필갑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칼이 없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는데. 보세요, 붓만 있잖아요. 알겠다. 너는 물러가 있거라. 어사가 다음에는 전기웅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어디에 있었나? 제 방에서 일찍부터 잠을 잤습니다. 편지를 올 것을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만. 달래 아가씨가 이동규를 미워하지 않았나? 예? 달래 아가씨가요? 왜, 놀라나? 나리, 달래 아가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왜 자네는 필갑에서 잘 들지도 않는 칼을 꺼내어 장롱 뒤에 끼워 놓았나? 피를 살짝 묻혀서 말이지. 예? 제가 칼에 피를 묻혀서요? 내가 아까 본 칼의 집은 그냥 필갑 속에 들어있었네. 기왕 자결하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칼을 많이 만지는 대장간에서 들지도 않는 칼로 자결을 했겠나? 전기웅은 대답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않지? 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어설픈 짓을 한 게야? 예, 그건 달래 아가씨를 위해서였습니다. 동교 어른의 주검 옆에 칼이 없으면 우선 달래 아가씨를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칼에 피를 묻혀 그곳에 끼어든 것입니다. 전 정말 동교 어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기웅의 말에 어사가 차분하게 대답하였지요. 자네는 쓸데없이 이 사건에 끼어들었군. 하지만 잘하면 2년 전 죽은 달래 아가씨의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어. 만약 금 거북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집 주인도 죽지 않았고 당신 아버지가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지. 전 주인이 죽은 다음 이 대장간을 마음대로 움직인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였소? 그건 동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이 대장간을 좌지우지하는 이동규를 미워할 사람은 누구겠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바로 당신도 그 중 한 명이 아니오. 또 있소. 전 주인의 딸 달래도 그렇소. 박어사의 말에 정기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물러가 있으시오. 정기웅이 물러가자 다음은 두 하녀를 불렀습니다. 먼저 순덕이에게 물었지요. 너는 그를 모른다고 했느냐? 예, 그라옵니다. 이 집에서는 몇 해나 일을 하였느냐? 3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어사는 순덕이를 내보내고 종금이만 남겨두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어사가 물었지요. 네가 종금이라고 했느냐? 예. 지금 네 방으로 좀 가자꾸나. 느닷없는 박어사의 말에 종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 방에요? 종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몸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돌쇠와 함께 종금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조그만 농이 있었지요. 돌쇠야, 저 농 속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돌쇠가 농 속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날이 벼루 아프십니다. 돌쇠가 얌전히 개켜진 저고리와 치마 속에서 벼루와 붓을 찾아내었습니다. 종금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질 듯 하였지요. 돌쇠가 서둘러 농 속을 더 뒤져보니 깨끗한 봉투 2개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봉투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번 봉투는 아주 낡은 것으로 글씨까지 쓰여 있었지요. 어사가 종금이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글을 모른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주인에게 온 편지 봉투를 훔쳐 그 위에 새 봉투를 놓고 글씨를 그렸지. 그것도 10번이나. 그래서 11개의 봉투는 글씨가 모두 똑같았다. 그렇지. 왜 이런 짓을 하였는지 똑바로 말하거라.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인 어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봉투를 보냈는지 바른 대로 말하거라. 예, 사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요. 뭐? 네 아버지가 누구길래? 2년 전에 주인 어른과 함께 자결하신 종수님입니다. 뭐? 종수가 네 아버지였다고? 예,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종수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종수는 원래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종수와 가깝게 지내던 술집 여자와의 사이에 남몰래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하녀로 속여서 자기가 일하는 대장간으로 불러들인 것이지요. 이 사실은 종금이 자신과 아버지인 종수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종수의 딸이라면 왜 주인인 이동규를 원수로 생각했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금 거북을 훔쳤습니다. 뭐라? 그걸 네가 어찌 알았더냐? 상기 어른과 아버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에 동규 어른과 덕쇠 어른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물 속을 가리키며 저 속에 숨긴 금 거북을 언제 꺼내지? 하고 말했습니다. 관가에 고발을 해보려 하였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규 어른의 마음을 괴롭혀 주려고 편지만 보내었지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 동규 어른이 자결하여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이젠 아버지와 주인 어른의 원수를 갚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밖에서 후다닥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종금이의 말을 엿들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덕새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문 밖에는 벌써 돌쇠가 버티고 서 있었지요. 왜 나를 붙잡는 것이오? 덕새가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전주인 상기 어른과 종수 어른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하더냐? 나는 죄가 없소이다.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소. 너와 이동규가 금 거북을 훔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네 첫 번째 죄이지. 두 번째 죄는 자결한 이동규를 달래 아가씨가 죽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동규가 사용한 창칼을 숨긴 것이 바로 너다. 그래서 달래 아가씨마저 잡혀가면 이 대장간이 완전히 네 차지가 되니까. 박어사의 말에 덕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난 창칼 따위는 모르오. 아주 간사한 놈이로군.
물증이 없다 이거지. 네가 저 우물에 무엇인가를 던지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어사가 전기웅을 불렀습니다. 저 우물 속을 샅샅이 뒤지거라. 틀림없이 나오는 게 있을 것이야. 우물 안으로 들어갔던 돌쇠가 곧 양날이 있는 창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덕새가 방긋 웃기 시작하였지요. 날이 자결한 친구의 창칼을 내던진 게 큰 죄는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전기웅, 내 이놈. 네가 달래를 좋아하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달래를 얻는다고 해도 이 대장간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야. 벌써 많은 빚더미에 올라 있으니까. 그러자 박어사가 덕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착한 젊은이들을 시험하지 말거라. 금 거북만 찾으면 일만냥이 생긴다. 그러자 덕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금 거북은 없소. 이놈이 끝까지 사람을 속이는군. 박어사가 돌쇠, 전기웅과 함께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은 큼직한 돌들로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야, 지금부터 우물 안의 돌틈을 샅샅이 파보거라. 큰 돌 틈에 끼어있는 작은 돌들을 일일이 빼내어 씻어보거라. 돌쇠와 전기웅이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우물 안에 있던 돌쇠가 소리쳤지요. 날이 있습니다. 금 거북입니다. 모두들 우물 속에서 나오는 돌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돌쇠의 손에는 드문드문 파란 이끼가 낀 노란 금덩이가 들려 있었지요. 그러자 그때까지 악을 쓰던 덕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돌쇠야, 그 덕새놈을 관가에 넘기거라. 그 후 사또의 금 거북을 찾아 달래 아가씨는 1만냥을 받게 되었고 달래 아가씨와 전기웅은 혼이 나여 대장간을 다시 일으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진에 잡은 처녀. 옛날 전주의 어느 마을에 깊은 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에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었지요. 괴물은 밤이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사로 변신해 말을 타고 산의 험한 바위를 단숨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5월 단오날 마을 사람들이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괴물을 잡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밤마다 횃불을 들고 산 중턱에서 지키기도 하고 군데군데 숨어 망을 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괴물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5월 단오날이면 처녀 한 명을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왔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단오가 가까워 오는데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담? 고을 사또는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고을 사또를 찾아왔지요. 사또 어른, 제가 제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처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생을 편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든 아버지에게 약도 지어드리지 못하는 이 처녀는 자기의 몸을 바쳐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나 마을을 괴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그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단온 날이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처녀는 매일같이 산골짜기 외딴 곳에 있는 선앙당에 올라가 선앙신에게 빌었지요. 선앙신께 비나이다. 아버님의 병환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녀가 선앙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앙신이다. 너의 효성에 지극하여 한 가지 일러주겠노라.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다가 소금 가마니를 쌓아 놓으면 괴물을 물리칠 수가 있으니 이 말을 사또에게 꼭 전하도록 하라. 처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캄캄한 밤중이었지요. 처녀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자 처녀는 사또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또, 어젯밤 제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 소금 가마니를 쌓아 놓으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뭐라? 참 기이한 일도 다 있구나. 나도 너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 사또는 즉시 아랫사람을 시켜 온 마을에 있는 소금을 모두 모으라고 일렀습니다. 소금이 모아지자 사또는 그 소금을 가마니에 넣게 한 다음 한 벽당 아래에 있는 소에 던지라고 지시하였지요. 장정들이 수십 가마니나 되는 소금을 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가마니를 넣은 지 하루가 지났지요.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소에 가보니 소에는 길이가 10발도 넘는 커다란 지네가 죽어서 둥둥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 지네가 그 괴물이었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마음 놓고 살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게 다 효성이 지극한 효녀 덕이지 뭐야? 마을이 평화를 되찾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효녀를 칭찬했습니다. 지네가 죽자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처녀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한 효녀에게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따라 죽은 충성스런 말. 곡성군 비례봉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신순겸은 남달리 몸집이 크고 무예와 용맹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신순겸이 보성강의 용탄 여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위굴에서 용마가 한 마리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신순겸은 즉시 달려가 용마를 잡아타자 용마는 그곳에서 오리나 떨어져 있는 산을 날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 이름을 신유봉이라 불렀으며 용마가 나온 바위를 용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뒤 왕건이 오른팔이 되어 고려를 지키던 신순겸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도읍인 경주로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자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견훤을 맞아 싸우다가 태조 왕건이 후백제 군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신순겸은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벗겨 자기가 쓰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신순겸은 그가 왕건인 줄 알고 뒤쫓아온 후백제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신순겸 장군이 왕건을 대신하여 죽자 그의 용마는 땅에 떨어진 신순겸의 머리를 물고 그의 고향과 가까운 태안사의 뒷산에 와서 3일간을 울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더니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다 신순겸의 무덤을 만들고 해마다
산신제와 함께 신순겸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된장만 있으면. 조선 선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이 5년 만에 또다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전하, 외적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남원성과 전주성도 무너졌다고 하옵니다. 임금이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조선은 거침없이 밀고 올라오는 외적을 맞아 싸울 힘이 없었지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수도 한양과 궁궐, 백성들을 버리고 급하게 의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나라는 외적들에게 짓밟혀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요. 1년 반 정도의 피난살이를 마친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였습니다. 임금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적들이 저리 돌진해 오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 다시 피난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해보라. 피난을 반대하는 신하들은 없었지요. 모두들 한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우물쭈물 의견을 내었습니다. 파주로 가시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파주보다는 강화도가 더 안전할 듯 하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다가 평안북도 영변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변은 땅이 기름져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피난지로 영변만한 곳이 없을 듯 하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영변으로 모아지고 있을 때였지요. 평안도 절도사를 지냈던 신잡이라는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피난지가 결정되면 반드시 미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장이옵니다. 아무리 고된 피난살이라도 장만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있사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전쟁통의 장을 준비하자니 한가롭기 짝이 없는 사람이로군.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들도 있었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피난지에서도 간장과 된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한양에서 운반하기에는 너무 멀고 무게도 무거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된장은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고 몸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자안이라는 신하가 아뢰었지요. 된장과 평안도를 잘 아는 신잡을 먼저 영변으로 보내 장을 담그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하지만 유천이라는 신하가 반대를 하고 나섰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잡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이지요? 맛있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지요. 농사처럼 장도 1년에 한 번 담그는데 잘못하면 1년을 망칩니다. 그래서 장은 부정한 사람을 막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 좋은 날을 잡아 담급니다. 책략에 따르면 신일은 장을 담그는데 좋지 않은 날입니다. 신잡의 성이 신이라 안 된다는 것이요. 신일의 신은 매울 신이고 신잡의 신은 성실 뿐입니다. 소리는 같지만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다만 장을 담글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은 자안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잡을 장 담그는 관리로 임명하고 영변으로 보냈습니다.
한시라도 지체 말고 바로 가서 장 담글 준비를 시작하라. 신잡은 서둘러 길을 떠났지요. 영변에 도착했을 때에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김장과 메주 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신잡은 잘 익은 메주콩을 구했지요. 커다란 함지박에 굵고 단단한 콩들이 가득 찼습니다. 콩들은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신잡은 잘 여문 콩을 만져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본격적인 메주 쑤기가 시작되었지요. 우물물을 길어 메주콩을 깨끗이 씻은 다음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지요. 얼마쯤 지나자 콩이 익는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콩이 무르익으면 절구에 넣고 찧었습니다. 메주를 찢는 사람들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지요. 굵은 콩알은 납작납작 으깨졌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꺼내어 메주를 만들거라. 메주는 네모난 각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볏짚을 깔고 2, 3일간 말린 다음 지푸라기로 끈을 매달아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서 오랫동안 말렸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주에서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신잡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감돌았지요. 훌륭한 메주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신잡은 장 담글 준비를 서둘렀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천지신명께 절을 올렸습니다. 첫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 소금물을 만들고 메주를 깨끗하게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런 다음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었지요. 맨 위쪽에는 빨갛게 달군 참숯을 띄우고 꼭지를 떼지 않고 불에 구운 붉은 고추와 빨간 대추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위에는 망사를 씌워 두었지요.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볕을 쪼이고 비가 내릴 때는 뚜껑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한양에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만 항아리 속의 장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한 달 뒤 메주를 건졌습니다. 건진 메주에 골고루 소금을 뿌리고 간장도 좀 쳐서 질적하게 개었지요. 그리고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은 다음 무소금을 뿌렸습니다. 이제 된장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한양 임금과 신하들은 영변으로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선 좋고 물 좋은 영변 된장 맛이 궁금하구나. 수라상에 올릴 된장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오라. 신잡은 작은 항아리에 된장을 담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임금은 된장 맛을 보고 몹시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된장이 있는 줄 내 미처 몰랐구나. 신잡이 만든 된장은 결국 근처에 사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 임금이 피난을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쟁을 치른 백성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비참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에게 한 주물 된장은 곧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된장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백성들은 그렇게 된장으로 속을 풀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듯 된장은 우리 조상들과 역사를 함께한 음식입니다.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져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아주 건강한 음식이지요.
사돈에게 속은 사돈. 옛날에 산골에 사는 사람과 들에 사는 사람과 서로 어쩌다 사돈이 되었지요. 사돈이 됐으니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들사돈이 산골 사돈 내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보니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꿩 고기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였지요. 산골이니 꿩이 많고 어쩌다가 그걸 좀 잡아놨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들사돈이 꿩이라는 걸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들에 평생 살아도 꿩 구경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았지요. 어디서 이런 맛 좋은 걸 잡아왔나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사돈, 이걸 어디서 잡으셨소? 산골 사돈이 듣고 보니 이 들사돈이 꿩을 잡아보고 싶어 그러는 것 같은데 꿩 잡기가 어디 쉽나요?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저도 어쩌다 잡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거 못 잡는다 말하기도 못하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 아주 쉽습니다. 도리깨 회초리에다가 새끼줄을 매달고 새끼줄 끝에다 콩을 매달아 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되지요.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럼요. 그렇게 놓으면 꿩이라는 놈이 산에서 내려와 콩을 집어 먹으려고 새끼줄을 콕콕 잡아당길 것 아니오. 그 바람에 도리깨가 빙 돌아서 탁 치면 꿩이고 뭐고 다 죽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두면 꿩이 아주 산더미만큼 잡힌답니다. 델사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만도 하고 안 될 법도 하고 알쏭달쏭하였습니다. 에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에 가서 도리깨에다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가지고 가보았지요. 갖다 놓고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꿩 한 마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파리 한 마리도 없었지요. 내가 사돈에게 속았구나. 그러고 나서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골 사돈이 들 사돈 내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 집에서도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지요. 들이니 물이 흔하였습니다. 그러니 송사리를 잔뜩 잡아서 이걸 튀기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여 대접을 하였지요. 산골 사돈은 산골에 사니 물이 귀하고 그러니 송사리 같은 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았지요.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이걸 어떻게 잡으셨소? 들사돈은 바로 그렇게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서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지요. 아, 아주 쉽지요. 쇳꼬리에다가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독이나 하나 새 등에 짊어지워서 어디든 도랑물 흐르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찌 물고기를 잡나요? 그렇게 해놓고 소를 슬슬 몰기만 하면 소가 꼬리를 한번 툭툭 칠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리도 따라 올라올 것이 아니오. 그때마다 조리에 송사리다 뭐다 물고기란 물고기는 죄다 들어가고 소가 꼬리를 휙 들어서 탁 치면 곧장 물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몰고 다니면 물독 10개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산골 사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쏭달쏭하였지요. 한번 해보기나 하자 하고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해보았지요.
그러고는 개울가로 갔습니다. 가서 이리저리 소를 몰고 다니는데 아무리 몰고 다녀도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었지요. 하루 종일 해봐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길로 들사돈을 찾아가 따졌지요. 아니 사돈, 내 아무리 산골에 살아서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기로써니 그렇게 놀려먹는 법이 어디 있소? 들사돈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도리깨 회초리에 새끼줄 달고 새끼줄 끝에 콩 매다는 건 될 법하고요. 바보와 늙은 어머니. 옛날 경북 성주의 칠봉산 자락에 있는 마을에 칠보라는 아들과 단둘이 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칠보는 늦둥이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 마을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칠보는 하는 짓이 엉뚱하고 장난이 심하였지요. 그래서 하루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지요. 잠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보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여 곧장 말썽을 일으키곤 하였지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가느라 집을 비우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칠보가 또 무슨 말썽이라도 피울까 칠보를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갇혀있던 칠보는 어느새 방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보는 마당에 서서 혼자 중얼중얼 거렸지요.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옳지. 샘골 모뚝을 허물어뜨리자. 그러면 집도 사람도 다 떠내려 가겠지. 정말 재밌겠다. 칠보는 헛간으로 들어가 삽을 찾아 들고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칠보는 샘골 못으로 가서 둑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둑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저 녀석이? 마을 사람 하나가 샘골 못에 왔다가 칠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칠보에게 삽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칠보를 마을로 데려가 나무에 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성난 얼굴로 칠보를 애워쌌지요. 이놈, 못둑을 헐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우리 마을이 물에 휩쓸려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다. 이런 못된 놈, 우리 마을을 망하게 하려는 이런 녀석은 멍청마리를 하여 마을에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가져와 칠보를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가져와 칠보를 때렸지요. 바로 그때 나무를 캐러 갔던 어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멍석에 둘둘 말린 칠보를 감싸 안으며 울며 말하였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이 아이를 때리려거든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자 촌장이 말하였지요. 할멈,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할 터이니 칠보를 잘 가르치시오.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하지 않겠소.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어머니는 칠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디를 가든 칠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눈길을 벗어나면 꼭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언제나 칠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칠보는 장난을 치고 싶어도 장난을 칠 수 없었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뭄이 들어 샘물 목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였지요. 샘골물이 거의 다 말라버렸어. 올해 농사는 이제 끝장이야. 이거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못이 왜 바닥을 드러냈냐는 것이었습니다. 샘골물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잖아. 그런데 석 달 가뭄에 바닥이 드러나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혹시 칠보가 지난 봄에 오뚝을 건드려 샘골 못물을 지키는 용이 화가 난 게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네. 칠보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계속되는 것이 칠보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촌장을 비롯하여 마을 어른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요. 샘골 못물을 지키는 용이 놓아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일단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소. 칠보를 제물로 하여 샘골 못에서 제사를 지냅시다. 그럼 틀림없이 용이 비를 내려줄 것이오. 좋은 의견이오. 칠보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이 일을 안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하였지요. 칠보 어머니는 촌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촌장님, 제사를 연기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뒤로 미뤄주신다면 제가 산신령님께 빌어보겠습니다. 촌장이 말하였지요. 할멈이 기도한다고 비가 올 리가 있나? 못물을 지키는 용이 놓아여 비가 오지 않는 것인데. 촌장님, 제가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할 터이니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칠보 어머니는 촌장에게 사정사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소. 제사를 일주일 뒤로 미루도록 하지요. 촌장의 허락을 받은 칠보 어머니는 칠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에게 빌었지요. 산신령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저희 아들 칠보가 살 수 있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빌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지요. 나흘째 날이 밝을 무렵이었습니다. 산 봉우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들라 나는 칠봉산 산신령이다. 칠보 어머니는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는 너의 정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너의 소원대로 비를 내려주겠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들을 살려주는 대신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아들을 살리는데 제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거라. 일주일째 되는 날 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칠봉산 7 봉우리에 골고루 뿌리거라. 그리고 나서 송아지 피로 목욕을 한 뒤 징을 들고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징을 치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거라. 그럼 하늘에서 너를 제물로 받아들이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날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칠봉산 7 봉우리에 골고루 뿌렸지요. 그리고 송아지 피로 목욕을 한 뒤 징을 들고 7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징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첼보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징 소리가 어우러져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칠보 어머니가 앉아있는 봉우리를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비다 비, 비가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찢어질 듯 큰 소리를 내며 벼락이 떨어졌지요. 벼락이 떨어진 곳은 바로 칠보 어머니가 앉아있는 봉우리였습니다. 칠보 어머니가 벼락을 맞았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칠봉산 7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벼락을 맞아 죽어 있었지요. 칠보는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위해 돌아가셨군요. 마을 사람들은 칠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칠보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칠보 어머니 기도로 칠보의 정신이 돌아온 거구나. 그 뒤 칠보 어머니가 죽은 자리에 바위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할멈 바위라 불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바위에서 댕댕 하는 징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바위를 댕댕이 할멈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고장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댕댕이 할멈 바위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고 사흘이 지나면 언제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